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운송 기본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본 과정은 아야타의 에어 트랜스포어트 펀더멘털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항공운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개념을 습득하여 항공운송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은 취업준비생이나 현직자에게 항공운송 업계의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항공운송의 역사, 운영, 안전 규정, 고객 서비스 및 항공사 경영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항공사, 공항 운영, 항공물류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며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용적인 스킬과 업계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항공운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로벌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운송 기업, 예를 들어 항공사, 공항, 관련 기업 등의 입문자, 현직자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 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운송 기본 4장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기 위해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항공사 운항 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조업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로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항공기 노선의 구성과 마지막으로 비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운항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런 대한항공이나 에미레이츠 항공사 같은 많은 민간 항공사들이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세계 첫 번째 항공사는 1909년 11월 독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땐 비행기가 많이 허술했겠죠? 그러다가 항공기가 엄청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비행기의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화물이나 승객을 장거리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만드는 걸 가능케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나 에어 프랑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등의 항공사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에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 제트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보잉사는 미국 최초로 상업용 제트기인 보잉 707을 개발했고 1958년에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항공기들의 등장은 항공사들이 경유 없이 직항으로 더 많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항공사 저마다 사업 목표가 다르고 또 이에 따른 취향치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의 취향지에 따른 운항 거리라든지 아니면 승객 수용량에 따라 각 항공사는 어떠한 항공기를 도입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일수록 같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더 큰 거죠. 또한 점점 항공기 제조 능력이 발전하게 되고 신소재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항공기는 항공사의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어때요? 사람들은 이제 더 멀리 여행하고 싶어 하고 또 더 자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는 항공운송산업 시장이나 사업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비행기로 사람도 실어 나르고 화물도 운송을 하기 때문에
국가들을 서로 연결하게끔 만들고 또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런 항공사의 발전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서 항공기도 점점 발전을 했겠죠. 제가 몇 개의 항공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항공기가 아브로 504K입니다. 아브로라는 회사는 항공기 제조업체인데 1919년 4월에 아브로사에 의해서 최초의 민간 항공 운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하고 블랙풀 사이의 노선을 이 3인승 아브로 복역기를 사용해 운행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세계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30년대 보잉 247의 모습입니다. 보잉 247은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이 가능한 첫 번째 트윈 엔진 항공기였습니다. 항공기 전체를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과 출력을 높였습니다. 이 항공기를 계기로 미국의 항공업계의 수익성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엔진이나 통신 장비 등을 개설해서 이제 승객들은 보다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전쟁을 위해 개발된 그런 기술을 장거리 비행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럭키드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식 비행기입니다. 퀀타스 항공사가 이 비행기를 사용했는데요. 호주에서 런던까지 직항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사와 항공기의 발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항공운송 산업의 현 상황을 좀 살펴보고 미래의 항공운송 산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에서는 향후 20년간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연평균 3.2% 향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과 화물 운송의 교통 증가율은 연평균 5%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 IHLG 보고서에 따르면 2034년까지 항공 승객과 항공 화물 모두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항공사는 국제 환경 변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죠. 1990년대 경제 침체와 걸프전, 그리고 2001년의 테러 행위와 혹은 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은 항공여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영향은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회복됐고 장기적인 추세는 수요 증가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항공업계에 전례 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이아타는 2024년이 되어야 이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는 세계 항공업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31년까지 총 7,950대의 이중 통로 비행기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790대 정도의 대형 비행기를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787과 같은 아주 작은 비행기도 아니고 또 아주 대형기도 아닌 약 한 217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진 이중 통로, 2개의 통로를 가진 비행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의 운항 증명입니다. 항공사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국가 규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민간 항공국의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지 운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가하기 전에 민간 항공국은 이 운영자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항적 인력은 충분히 있는지, 장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하고 보증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항공사 운항 증명이라고 합니다. 운항 증명서는 AOC, 즉 Air Operator Certificate라고 합니다. 국가마다 고유한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인증 프로세스는 이 의도 통보, 식 신청, 예비 평가, 운항 점검, 신청 승인, 마지막으로 운항 증명 발행, 이 프로세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운항 증명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항공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세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 이렇게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민간 항공국에 자신의 의도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 항공국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규제 요건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항공운송사는 민간 항공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이제 잘 작성을 해야겠죠. 그 모든 문서가 다 작성되면 정식 신청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또 비행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그에 동반된 시설도 구매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비행기를 임대하기도 하고 혹은 운항에 필요한 모든 매뉴얼을 작성해야겠죠. 그걸 작성한 것을 이제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면 민간 항공국에서는 예비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규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또 매뉴얼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모든 항공기와 시설들을 그 안정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운항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운항 점검은 신청자의 운항 수행 능력에 따라 최종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비행을 시켜보고 그 운항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 정비 절차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승객을 잘 처리를 하는지, 또 보고서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잘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평가됩니다. 이런 서류 단계와 현장 검증이 끝나면 이제 신청자에게 운항증명서를 발행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했으면 인증서가 발급되겠죠. 근데 이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민간 항공국은 항공세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항공사 운영자들은 항상 가능한 한 빨리 운항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지침서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 운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들이 부족하면 인증은 지연되게 됩니다. 또한 상당 기간 이런 신청자의 활동이 없을 때는 그 인증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현대 항공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를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스라고 하죠. 저희가 차를 빌릴 때도 리스라 하는 것처럼 항공기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민간 항공국에 그런 임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항공기를 우리 국가에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임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협약에 따르면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등록 책임은 각 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이런 항공기 운영자가 외국에서 항공기를 임대해 왔을 때는 그 인증 책임은 어디에 있다? 한국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